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 발사대로 옮겨진 누리호는 하늘을 향해 소직으로 세워져 산화제와 연료를 공급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내일 오전과 오후에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누리호 추진제 충전 여부와 최종 발사 시각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누리호의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발사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9,435명 발생해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1월 19일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93명으로 나흘째 두 자릿수로 유지되고 있고 하루 새 숨진 환자는 9명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최저임금의 60%를 받는 내용의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1년 동안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이른바 아프며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는 23일 원숭이 도착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도착의 국내 발생에 대비해 다음 달 치료제 도입을 추진하고 접촉자를 최장 21일 동안 자가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누리호가 오늘 오전 발사대로 옮겨졌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2차 발사에 앞서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나가 있는 최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네, 나루 우주센터입니다. 네, 일정이 하루 연기됐던 누리호가 오늘 아침 발사대로 이송이 완료됐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누리호는 오늘 오전 7시 20분 조립동을 출발해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제2 발사대로 옮겨졌습니다. 지금은 기립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송 과정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누리호는 무인 특수 이동 차량, 즉 트랜스포터에 실려서 이송됐습니다. 1.8km를 사람이 걷는 것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아주 천천히 이동한 겁니다. 최근 이곳 고흥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가 계속됐는데 오늘 오전 고흥 지역에 비는 내리지 않아 이동 차량이 노면에서 미끄러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는 기립 준비 과정을 거쳐 지금은 기립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기립은 수평 상태로 이송된 누리호를 이렉터를 이용해 수직으로 세우는 작업을 말합니다. 기립이 완료되면 고정 작업을 하게 되고요. 오후에는 연료와 산화제 등을 충전하기 위한 엄베리칼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 등을 연결합니다. 또 연료나 산화제 충전 과정에서 막히거나 셀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인 기밀 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도 수행합니다. 누리호는 발사대 이송 과정이나 기립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오늘 오후 7시 이전에 발사대 설치 작업을 마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 누리호 이송과 기립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누리호는 드디어 내일 2차 발사될 텐데요. 내일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네, 내일은 직접 발사를 위한 마지막 작업이 오전부터 진행됩니다.
우선 수직으로 발사대에 세워진 누리호는 연료와 전기 계통을 중심으로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발사 약 4시간 전부터 연료와 산화자의 주입을 위한 절차를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연료와 산화제 충전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오후 2시 발사관리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기술적 준비 상황과 기상 상황,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누리호 최종 발사 시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내일 오후 4시 발사가 유력합니다. 네, 내일 누리호 발사가 진행되면 누리호는 어떤 순서로 비행을 하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잘 알려졌듯이 누리호는 3단으로 구성됐는데요. 이륙 후 2분 7초, 127초가 지나면 1단을 분리합니다. 1단이 분리되고 106초 뒤에는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을 분리합니다. 발사 후 이어서 44초 뒤에는 2단을 분리하고요. 발사 후 15분쯤 정확히는 14분 57초에 성능 검증 위성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70초 뒤에는 위성 모사체를 분리합니다. 성능 검증 위성이 목표 궤도인 700km 상공에서 오차 범위인 35km 내외에 들어오면 이번 발사는 성공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된 시점부터 약 30분 정도가 지나면 누리호 비행 궤적과 동작 상태 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의 첫 교시는 발사 뒤 42분 23초 뒤 남극 세종기지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발사 1시간 4분이 지나면 대전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에서도 다시 교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흥 나루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나루우주센터에서 이성규 기자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누리호는 최종 성공에 이르기까지 5번의 중요한 기술적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김진두 기자가 그 과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누리호는 대지를 박차고 우주 공간까지 총 16분 7초, 967초간의 비행을 합니다. 위성을 700km 고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임무에 성공하려면 총 5번의 기술적인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첫 고비는 바로 이륙 순간입니다. 1단의 4개 엔진이 각각 둘씩 0.2초 간격으로 점화해야 합니다. 4개가 하나의 엔진처럼 작동해 300톤 추력을 내는 클러스터링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고비는 1단 연소가 끝나고 2단 로켓이 점화하는 순간입니다. 이륙 후 2분 7초, 127초에 고도 59km에서 1단과 2단의 임무 교대가 이루어집니다. 이륙 후 3분 53초에 세 번째 고비가 다가옵니다. 고도 191km에서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이륙부터 페어링 분리까지의 과정을 순조롭게 마친 누리호. 이륙 후 4분 34초, 고도 258km에서 네 번째 고비가 찾아옵니다. 2단이 분리되고 3단 엔진이 점화되는 순간입니다. 3단 로켓은 521초, 8분 넘게 날며 700km 고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1차 발사 때 3단은 예정보다 46초 짧은 475초 만에 연소가 끝났고 이로 인해 임무가 실패했습니다. 원인도 밝혀졌는데요. 3단 헬륨 탱크의 고정 장치가 풀리며 떨어져 나갔고 이 때문에 연료 공급이 일찍 중단된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고비는 위성의 궤도 진입 순간입니다. 먼저 발사 뒤 14분 47초에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되고 이어 16분 7초, 1.3톤 무게의 더미 위성이 분리되면 발사 임무는 종료됩니다. 성능 검증 위성이 목표 궤도에 진입했는지는 발사 30분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루우주센터와 제주도, 서태평양 팔라우 추적소를 통해 데이터를 받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의 첫 교시는 발사 뒤 42분 23초에 남극 세종기지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발사 1시간 40분이 지나면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에서 다시 교신을 시도하고 2번의 교신이 이루어지면 위성 임무도 사실상 성공하는 셈입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엿새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9,435명으로 전날보다 300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4,000명 가까이 줄어서 전반적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1월 19일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환자 자체가 줄면서 피해도 급증 없이 안정적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명 줄어든 93명으로 나흘째 두 자릿수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9명으로 누적 24,399명입니다.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국민 비율이 9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걸렸다 나아 항체가 생긴 경우도 36%에 달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항체는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중화하며 막아내는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19에 면역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도 항체를 보유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이런 코로나19 항체를 우리 국민의 95%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한 1,612명을 조사했더니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경우가 1,530명, 94.9%에 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항체 양성률은 94.9%로 나타났고 이 항체 양성률에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양성률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양성률이 섞여 있습니다. 백신 접종인 경우를 제외하고 감염으로 인한 항체 양성률만 보면 36.1%였습니다. 올해 1월에 0.6%에 불과하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 사이 60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자연 감염으로 인한 항체 양성률 36.1%는 또 같은 시기 10살 이상 국민의 누적 발생률 29.5%보다 6.6%포인트 높습니다. 그만큼의 비율을 검사로 가려내지 못한 감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오미크론의 대규모 확산이 감염으로 인한 항체 형성률은 물론 미진단 감염자도 늘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에 미진단 감염자가 점차 늘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에 따른 것으로 오미크론 유행은 현재에도 진행형입니다. 정부는 다만 이번 조사는 표본이 작은 만큼 대표성이 부족해 집단 면역의 지표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분기별로 10,000명씩 모두 3만 명을 목표로 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를 다음 달부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최저임금의 60%를 받는 이른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4일부터 1년 동안 이른바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범지역에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겐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는 23일 원숭이 도착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처럼 질병과 관련해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입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WHO는 원숭이 두창의 발병과 확산이 이례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태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 긴급회의를 오는 23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거브로예소스 WHO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를 토대로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현재 코로나19와 소아마비가 적용 대상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 2020년 1월 말 비상사태가 발령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The global outbreak of monkeypox is clearly unusual and concerning. It's for that reason that I have decided to convene the emergency committee
under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next week. WHO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접촉자 추적과 감염자 격리 등의 조치를 권고하면서도 대규모 예방 백신 접종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연두 백신은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고 공급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원숭이 두창이 지금까지 전 세계 39개 국가에서 1,600여 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고 의심 사례는 1,500여 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능한 빨리 원숭이 두창의 새로운 명칭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1958년 원숭이로부터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되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바이러스의 기원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우리 정부는 원숭이 두창 국내 발생에 대비해서 다음 달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는 입원 격리하고 밀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3주 동안 자가 격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양원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 국내 확진자가 생기면 격리 치료받게 됩니다. 수포 등 관련 증상이 사라져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접촉자는 확진자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확진자 증상 발현 21일 이내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동거하는 등 밀접 접촉이 있으면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보호구를 쓰지 않고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인 등은 중위험군,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단순 접촉한 경우는 저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이 가운데 고위험 접촉자만 3주 자가 격리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과는 좀 다르게 전파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역 정책을 조정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 국내 발생에 대비해 다음 달 치료제도 들여올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으로 성인과 13kg 이상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물량으로 해서 이후에 환자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물량의 도입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부작용 우려가 적은 3세대 두창 백신 도입도 협의 중인데 국내에 들여오더라도 코로나19처럼 일반 국민이 아닌 감염 노출 위험이 큰 고위험군에만 제한적으로 접종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낙동강 상류의 상주보에서 최근 4급수 생물인 시지렁이와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강물을 떠 성분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낙동강 상류의 수질 실태와 또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보의 유지와 해체 문제까지 따져봤습니다. 김재양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완공된 낙동강 상류 상주보입니다. 얼핏 깨끗한 강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강의 가장자리에는 녹조가 밀려와 쌓여 있고 바닥에서는 악취를 풍기는 새카만 진흙이 나옵니다. 오염된 물에서 사는 벌레들도 발견됩니다. 강바닥을 살펴보기 위해 직접 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직접 흙을 퍼보면 4급수 이하에서 사는 실지렁이와 깔따구 유충 등이 눈으로도 확인됩니다. 낙동강 상류에서 4급수 지표정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 4월. 환경단체는 물길을 막는 보가 원인이라고 지목합니다. 과거에는 여기가 1급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급수로
전락을 했다. 상주보의 정확한 오염 수치는 어떨까? 유리병 2개의 강물을 담아 꾸준하게 4대강 수질을 모니터하고 있는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 연구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질소 함유량, 녹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성분인데 두 병에서 각각 리터당 1.972와 2.021mg이 나와 환경부 기준으로 매우 나쁨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는 리터당 0.072와 0.067mg으로 약간 나쁨 수준, 또 물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도 각각 리터당 6.2, 6.8mg으로 약간 나쁨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매우 나쁨은 물고기가 아예 살 수 없는 물, 또 약간 나쁨은 농업용수 또는 고도의 정수 처리 뒤 공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물로 생활용수 사용은 어렵습니다. 전날 비가 온 것을 고려해도 지금 현재 하천의 물 상태가 매우 오염됐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차후 녹조 발생이나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낙동강의 상류 지역까지 오염이 확인된 상황에서 당장 문제는 수상 레저 활동입니다. 이 정도의 수질에선 단순 접촉만으로도 피부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녹조가 에어로졸 형태로 몸에 흡수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수상 활동하다가 물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피부를 통해서도 그 독성 물질이 인체에 흡수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상주시는 2016년부터 수상 레저를 운영해 왔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들어와서 속임에서 꺾고 어떤 무토가 났다든지 이런 증상도 있는 것도 아니고.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상주보가 만들어진 지도 어느덧 10년. 4대강 보 건설부터 이어진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갈등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환경단체는 수질 정화와 환경 보존을 위해 보의 개방과 해체를 주장하지만 식수도 안전하지 못하고 그물로 농사를 지었더니 농작물도 안전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재앙적인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농업용수 확보 등 현실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가 없을 때는 가뭄만 되면 물 푼다고 양수기를 몇 대씩 대고 이래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하수가 물 수위가 높이 차 있기 때문에 간정의 물도 흔하게 나오고. 환경부는 4대강 유역의 보호 해체는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4대강 찬성 여론이 높아 보 해체나 개방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재항입니다. 네, 교육부가 전 직원의 대상으로 반도체 산업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반도체 석학과 기업 임원, 전공 학생 등을 초청해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인재 수요에 대한 강의와 공개 포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전 직원은 온라인으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국가 인재 양성 주관 부서로서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많은 지역에 단비가 내렸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논에 물이 고여 있어야 할 정상적인 모내기철과는 다르게 메말라 갈라져 있는 땅을 보면서 농민들은 그저 신음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사이언스 취재 파일에서 지난 겨울부터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가뭄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